우리나라 삼국지. 제55부 사금갑. 신라의 소지왕은 잦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각지에 성을 쌓고 군사들을 양성했다. 그리고 월성을 새로이 수리하여 그곳으로 옮겨갔다. 월성은 흙과 돌을 써서 높고 견고하게 쌓았는데 자연지세를 이용했기에 반올의 모양이었고 주위에 해자를 파서 적의 침입을 막았다. 월성으로 궁성을 옮긴 후 소지왕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목욕 재개하기 위해 며칠 일정으로 천천강으로 향하던 길에 서출지라는 연못에 이르렀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연못 주위에 까마귀가 잔뜩 몰려 앉아 있었다. 소지왕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시위를 불렀다. 괴이한 일이구나. 까마귀 떼가 모여있다니 무슨 일인지 살피고 오너라. 시위는 빠른 걸음으로 까마귀 떼가 있는 곳으로 나갔다. 사람이 다가오자 까마귀들은 놀라서 일제히 날아올랐다. 잠시 후 돌아온 시위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왕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서둘러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니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사금갑. 검은고가 들어있는 금갑을 쏘라는 의미였다. 왕은 의아했지만 이는 필시 하늘이 자신에게 계시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은 가던 길을 돌려서 궁으로 향했다. 궁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갑작스런 왕의 귀환에 탐황하며 내궁에 알리려 했다. 이에 왕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그들을 제지했다. 너희들은 그대로 있거라. 왕의 엄한 명령에 군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지왕은 내궁에 당도하자 호위무사의 손에서 활과 화살을 받아들고 왕후의 처소로 들어갔다. 왕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병풍이 쳐진 구석에 검은고 금갑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소지왕은 망설이지 않고 활을 들어 금갑을 향해 쏘았다. 그때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금갑에 화살이 꽂히자 그 속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벌거벗은 한 쌍의 남녀가 뛰쳐나왔다. 왕이 놀라서 보니 여자는 왕후였고 남자는 복경과 포교를 위해 내전에 자주 출입하는 성도대사였다. 이들은 이 몰피에 간통을 하다가
갑자기 왕이 들어오자 미처 탈환하지 못하고 급한 김에 검은 거 금갑속으로 피신했던 것이다. 소지왕 8년에 현숙한 왕비였던 치군이 죽자 왕은 이벌찬 내숙의 딸 선혜를 왕비로 맞이했었다. 선혜는 갓 이팔 청춘의 나이로 호기심이 많고 열정도 풍부했다. 소지왕은 갓 피어오르는 목련과도 같은 아름다운 선혜를 왕비로 맞이했지만 죽은 치군을 잊지 못했다. 선혜는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왕과 숨통을 죄는 궁중의 법도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냈고 차츰 불법에 의지하게 됐다. 이 당시 신라의 토성에서는 궁을 중심으로 불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신라의 불교가 전해지는 것은 눌지왕 때 고구려 승려 무코자에 의해서였다. 무코자의 아버지는 북위 사람 아굴마였다. 그가 고구려의 사신으로 왔을 때 아리따운 고구려 처녀 고도령과 정분을 맺었고 아굴마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무코자가 태어났다. 고도령은 무코자의 아명을 도라 했다. 불교에 심취했던 고도령은 아도가 5살이 되자 초문사로 출가시켜 불법을 배우도록 했다. 그런데 아도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천지 만물은 모두 근원이 있는 법이거늘 난 어찌 아버지를 알지 못한단 말인가. 청년이 된 아도는 법당에서 독경을 하다가도 홀로 상념에 빠져드는 일이 잦았다. 고도령은 아들이 그리워서 종종 초문사를 찾았는데 나날이 근심으로 수척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죄인 것만 같아 마음이 아렸다. 많은 시간을 고민하던 고도령은 결국 아들을 아버지에게 보내기로 결심을 한다. 너희 아버지는 북위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아굴마라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에게 받았던 목걸이를 증표로 줄 테니 그것을 갖고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이리하여 아도는 목걸이를 품에 간직하고 바랑과 석장을 든 채 북위로 향했다. 북위의 수도인 낙양에 도착한 아도는 번화한 도성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구경했다. 호기심이 많은 청년에게는 이국의 풍경이 마냥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아도가 낙양의 대차린 백마사 앞을 지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문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다. 아도가 궁금하여 나아가 사정을 알아본즉 오늘 이곳에서 큰 스님인 현창선사께서 강론을 한다는 것이었다.
아도는 갑자기 강론을 듣고 싶은 열망을 느끼고 사람들에 섞여서 사찰 안으로 들어갔다. 사찰 중앙에는 단이 쌓여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서서 선사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저작거리처럼 시끌벅적하던 좌중이 일순간 조용해지더니 남루한 가사를 걸치고 온 얼굴이 주름투성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성녀가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탄으로 올라왔다. 금빛 가사를 걸치고 얼굴에서 광채가 뿜어나오는 모습을 기대했던 아도는 선사의 초라함을 보고 실망했다. 그러나 현창 선사가 강론을 시작하자 아도의 실망감은 바람에 깃털이 후어를 날아가듯 사라져버렸다. 부처를 찾으려 애쓰지 마라.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현창 선사의 가르침은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는 산들바람처럼 아도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었다. 선사의 말씀을 들으니 모든 속세의 인연과 욕심 그리고 불법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는 듯했다. 아도는 강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무작정 선사를 찾아갔다. 선사는 오랜 강론이 힘겨웠는지 숨을 몰아쉬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아도는 선사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간청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선사는 고요한 눈으로 아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거라. 아도는 선사의 말에 어리둥절했으나 머물러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아도는 절간에 허드렛 일을 도맡아하면서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선사는 불법에 대해 말로 설명해주는 법이 없었다.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 깨우쳐야만 했다. 아도는 처음 들었던 선사의 말이 뇌리에 남아 잊혀지지 않았다. 수년이 지났지만 아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답답해진 아도가 용기를 내어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은 어찌하여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셨습니까?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그랬지. 그렇다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면 어찌 됩니까? 그럼 생사고뇌가 사라지겠지. 이 말에 아도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더는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아도는 선사에게 큰 절을 올리고 고국으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사는 무표정하게 한마디 남기며 돌아섰다. 왔으니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너의 승명을 무코자라고 하거라. 아도, 아니 이제는 무코자라고 불러야겠다. 무코자는 결국 낙양까지 가서 아버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다시 고구려로 돌아왔다. 이때 무코자의 나이가 19살이었다.
고구려로 돌아온 묵호자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신라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또 떠나겠다고 말하자 고도령은 걱정이 앞서 극력 만류했다. 불법을 널리 전하여 사람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묵호자의 의지가 견고함을 보고 고도령도 더는 막을 수 없었다. 묵호자가 신라 땅에 들어서자 신라 사람들은 그의 괴이한 행색을 보고 크게 의심하여 잡으려 했다. 이에 묵호자는 불법으로 이들을 교화시키려 했지만 무지한 백성들의 눈엔 그가 수상쩍은 이방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더구나 이때는 신라의 눌지왕 연간으로 한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 첩자가 아닐까 의심을 받았다. 몇 차례 봉변을 당하다가 가까스로 도망친 묵호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게 됐다. 묵호자가 일선군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주위가 어두워져 있었다. 길가에서 밤을 맞이한 묵호자는 머물 곳을 찾아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방울소리가 들렸다. 묵호자가 그쪽을 보니 나귀에 탄 사내가 술에 취해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오고 있었다. 묵호자는 반가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당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멈추댔다. 두 사람의 간격이 좁혀지자 사내도 묵호자를 보았다. 그는 급히 나귀 위에서 뛰어내리더니 묵호자에게 다가왔다. 스님, 이런 곳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사내가 스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은 묵호자는 안심이 됐다. 사내는 불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임이 분명했다. 소승은 고구려의 승려로 신라의 불법을 전하고자 왔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황급히 주변을 살피더니 묵호자를 잡아 끌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와 숨을 돌린 사내는 하인들을 시켜 문단속을 단단히 시킨 후에 묵호자를 별당으로 안내했다. 이곳은 일선군이라 하고 저는 모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날 고구려를 왕래하며 장사를 했는데 그때 평양에 갔다가 우연히 불법을 듣고 깊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절이 하수상하여 승려를 보면 고구려의 첩자로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불교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당분간 이곳에 숨어 계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래는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집 근처에 굴을 파고 묵호자를 숨겨두었다.
이렇게 몇 달이 흘렀을 때 눌지왕이 애지중지하는 성국공주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 왕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영한 의원을 불러왔지만 누구도 그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가기만 했다. 왕은 전국에 방을 내어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알렸다. 이 소문을 들은 묵호자는 모래를 시켜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했다. 내가 지난날 스승 밑에서 의술을 배운 바 있으니 공주의 병을 보도록 주선해 주시오. 묵호자는 현창 선사 밑에서 정진할 때 의술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모래는 묵호자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토성으로 향했다. 묵호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모래의 하인으로 변복을 했다. 도성에 이른 모래와 묵호자는 궁궐로 나아가 찾아온 뜻을 전했다. 눌지왕은 묵호자의 행색을 보고 의심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으나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짙어져가는 공주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묵호자를 공주의 처소로 데려갔다. 왕은 묵호자에게 차가운 얼굴로 다짐을 했다. 만일 공주를 낫게 하지 못한다면 너의 목숨 또한 없을 것이다. 묵호자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공주의 상태를 살피더니 왕에게 물었다. 지난날 동진의 사신이 향목을 가져왔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그러자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 그 향목의 용도를 몰라 보고에 그냥 넣어두었다.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 향목이 필요하옵니다. 그렇다면 공주의 병이 무엇인지 알아냈단 말이냐? 공주의 병은 부인병의 일종으로 몸이 냉한 데서 오는 것이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이 이를 의원들에게 보이기를 꺼려하여 병을 키우다가 속절없이 목숨을 잃사옵니다. 그래서 보통 의원들은 이 증상을 볼 기회조차 없으니 병명이나 치료법을 알 턱이 없사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묵호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공주의 병만 낫게 해준다면 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리라. 왕은 시위에게 보고에서 향목을 가져오라 명했다. 이 향목은 신성목이라 하는데 태우면 강한 향과 함께 양기를 발산하옵니다. 이는 냉한 몸을 치료하는데 더없이 좋은 약이옵니다. 묵호자는 주위를 모두 물리친 후 공주의 방 이곳저곳에 향목을 피우고 독경을 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자 공주는 병이 씻은 듯이나 예전에 활기 있는 모습을 되찾았다. 눌지왕은 묵호자를 불러 크게 체한 후에 원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묵호자는 쓰고 있던 두건을 벗으며 말했다. 소승은 사실 고구려의 승려로 묵호자라 하옵니다. 신라의 불법을 전하고자 왔으나 사람들의 배척이 너무 심하여 본의 아니게 이리 변복을 하고 폐하 앞까지 나오게 되었사옵니다. 빈도에게 청이 있다면 천경님의 절을 세움으로써 이곳 신라 땅에서 불교를 일으키고 나라의 복을 비는 것이옵니다. 묵호자는 신라에서 포교를 허락해달라고 청원했다. 눌지왕은 약속을 한지라 포교를 쾌히 허락하고 역사를 일으켜 사찰을 짓도록 했다. 묵호자는 그 사이 임시로 모옥을 짓고 살면서 불법을 강연했다. 절을 짓는 동안 하늘에서 간혹 천상의 묘화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 절을 흑륜사라 명명했다.
그렇지만 신라불교의 허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후 눌지왕이 타계하자 사람들은 무코자가 혹세무민한다 하여 해치려고 했다. 이에 무코자는 표현이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임금도 바뀌어 소지왕이 신라의 왕위에 올랐다. 이 당시 모래는 무코자를 소개시킨 공으로 사지의 벼슬까지 지내다가 은퇴해서 고향집에 내려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코자가 시자 3명을 데리고 호련히 나타났다. 모래는 무코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 당시 모래의 누이 동생인 사시도 무코자의 설법에 감복하고 출가해서 영흥사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모래가 무코자 뒤에 시립해 있는 시자들을 보니 그 중에 한 승려가 눈에 띄었다. 그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귀티가 흐르는 얼굴에 입술이 얇고 눈썹이 짙었다. 이는 필시 도화살이 낀 관상이었다. 평소 관상의 조예가 깊었던 모래는 놀라서 몇 번이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역시 젊은 승려의 얼굴에서는 상스럽지 못한 기운이 뻗어나오고 있었다. 이는 반드시 큰 화를 불러일으킬 상이었다. 몇 년 후 무코자가 입적을 하자 그의 제자인 성각, 성일, 성도 등이 뒤를 이어 불법을 전파했다. 세 제자 중 성도는 특히 언변이 좋고 인물이 뛰어나서 신도들 사이에서 명성을 떨쳤다. 그때 성국공주는 출가했다가 남편이 죽은 이후로 다시 궁에 돌아와 지냈는데 내궁에서 가장 우더른이었다. 그녀는 무코자의 영향을 받아 불법에 귀의했기 때문에 왕궁 안에 불당을 차리고 성도를 초빙해서 강론을 들었다. 성국공주가 주관한 강론이니 내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 물론 선의 왕후 또한 빠질 수 없는 자리였다. 선혜는 성도와의 첫 만남에서 금지된 사랑의 감정 속에 빠지고 말았다.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마력에 이끌린 선혜는 은밀히 성도를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이기까지 되었다. 성도 역시 몸속에서 활활 타오른 뜨거운 피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선혜의 요염한 몸짓은 불법 아래 억눌려 있던 성도의 정욕을 분출시켰다. 운명적으로 끌리게 된 두 사람은 결국 불법을 방자한 불륜을 저지르게 됐다. 하늘의 뜻에 거스른 일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결국 성도는 성녀의 본분을 망각하고 본능에 충실했던 죄로 선혜와 함께 차가운 칼날 아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소지왕은 왕궁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감추기 위해 궁인들을 시켜 두 사람의 시신을 산에 내다 버리게 했다. 그리고 왕명으로 불교의 포교를 금지시키고 불법을 따르는 자들을 색출해서 엄히 다스렸다.
소지왕은 참담한 기억을 잊기 위해 더욱 정사에 매달렸다. 얼마 후 왕은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신하들을 이끌고 순행을 떠났다. 각 군현을 돌며 환자, 과부, 고아,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문하고 관아에 갇혀있는 죄수들 중 죄가 경미한 자들은 모두 방면시켜 주었다. 이리하여 신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서력 497년 소지왕 19년, 고구려에게 우산성을 빼앗긴 후 소지왕은 더욱더 국경의 방비를 견고히 했다. 이해 백제와 마찬가지로 신라에도 가뭄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소지왕은 각지에서 인재를 천거받은 후에 그들에게 수리에 관한 일들을 맡겼다.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고 물길을 돌려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당하게 했다. 소지왕은 궁성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전국을 돌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고 농사가 어찌 되고 있는지를 지켜보았다. 왕이 이렇게까지 열성을 다하니 이에 감격한 백성들도 힘을 내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소지왕이 이처럼 선정을 베푸니 신라는 나날이 부강한 나라로 변모해 갔다. 서력 500년, 소지왕 22년 9월, 왕이 순행을 나섰다가 나리군에 이르러 호족인 파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된다. 파로는 왕을 맞이해서 상석에 모시고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해서 대접을 했다. 파로는 왕의 행차가 자신의 가문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 그토록 소원하던 중앙으로의 진출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밤이 늦어서야 술자리가 파자 소지왕은 파로의 안내를 받아 침소로 향했다. 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침소에는 비단금침이 깔려 있었고 향목을 살라는지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파로가 물러간 후에 소지왕은 의관을 벗고 침상에 몸을 뉘었다. 오랜 여정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다. 소지왕이 막 잠에 빠져들려고 할 때 밖에서 시위가 아려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하여 밖으로 내다보니 문밖 정원에 오색 비단으로 덮인 수레가 한 채 놓여 있었다. 왕은 무심코 이를 야찬이라 생각하고 들이게 했다. 그런데 시위가 천을 치우니 그 속에는 자수를 넣은 비단 옷을 입은 아리따운 소녀가 다섯이 앉아 있었다. 소지왕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소녀에게 물었다. 어인일로 이곳에 왔느냐? 저는 파로의 딸 벽화라 하온데 아비의 명을 받고 폐하를 모시기 위해 왔사옵니다. 집주인인 파로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딸을 바친 것이었다. 소지왕이 벽화를 자세히 뜯어보니 15, 16세의 나이에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소지왕은 벽화를 보면서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임금이 순행 중에 여색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은 과히 좋지 않았다. 소지왕은 용솟음치는 욕망을 간신히 누르고 애써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호의는 알겠으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마음만은 고맙게 받겠다. 왕이 수청을 사양하니 소녀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백성들은 소지왕의 무욕과 청렴함을 앞다투어 칭송하고 성인으로 떠받들었다. 그런데 소지왕은 궁으로 돌아와서 벽화의 아리따운 자태가 눈앞에 어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던 소지왕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미복을 한 채 시위만을 데리고 궁을 빠져나와 파로의 집으로 향했다. 파로는 왕의 갑작스런 출현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왕이 아무 일 없이 벽화를 돌려보낸 후에 앙금처럼 쌓였던 안타까움이 일시에 날아가는 듯했다. 파로는 왕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킨 후에 소지왕을 한적한 별실로 안내하고 벽화를 한껏 치장시켜 들여보냈다. 가까운 곳에서 마주한 벽화의 모습은 들꽃처럼 풋풋하고 잘 다듬어진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을 뿜어냈다. 소지왕은 함부로 만지면 깨질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벽화의 손을 잡았다. 벽화는 왕이 이끄는 대로 급하지도 답답하지도 않게 안기었다. 벽화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렁이었고 한 번 발을 들이면 헤어날 수 없는 무적행이었다. 왕은 연락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렸다. 이날 이후로 소지왕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남몰래 벽화를 찾아갔다. 두 사람은 마치 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짙게 깔린 어둠 사이로 촘촘히 박힌 별이 빛나고 있을 무렵 소지왕은 건시 2명만 대동하고 길을 걷고 있었다. 이제 제법 바람이 차가워져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소지왕은 지난밤 포근하고 따스했던 벽화의 체온이 떠올랐다. 금방 만나고 돌아서는 길인데도 벌써 그녀가 간절히 그리웠다. 이때 길라잡이로 나선 시위가 당황한 목소리로 왕에게 아뢰었다. 폐하,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듯하옵니다. 다른 날과 달리 벽화의 집에서 너무 늦게 나선 것이 화근이었다. 아침 조회 전까지는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서둘러야 했고 그래서 평소에 다니는 길이 아닌 지름길을 택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낯선 길을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당황한 건시들은 사방으로 길을 찾았지만 전혀 낯선 곳에 서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다급해진 소지왕은 건시들을 다그쳐 인가를 찾도록 했다. 자칫하면 길가에서 아침을 맞을 수도 있었다. 근처에 작은 초막 한 채가 있어옵니다. 일단은 그곳으로 드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소지왕은 할 수 없이 건시의 뒤를 따라 초막으로 향했다. 소지왕 일행이 초막에 당도하자 건시가 낮은 음성으로 집주인을 찾았다. 그러자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나왔다. 이 밤중에 무슨 일들이요? 밤길이 익숙치 않아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 유하고 가게 해주시오.
노파는 건시의 뒤에 서 있는 소지왕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들어오라고 했다. 노파는 곁방을 치워 손님들이 머물 수 있게 했다. 방 안은 오랫동안 거처한 사람이 없었는지 한기가 떠들고 곰팡내가 풍겨왔다. 잠시 물러나 있던 노파가 호롱불과 작은 소반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소반에는 잡곡으로 만든 밥과 멀건 국 그리고 산채나물이 놓여 있었다. 먼 길에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소지왕은 비록 소박한 음식이지만 무척 시장했던지라 사양하지 않고 달게 먹었다. 노파가 상을 치우러 들어왔을 때 소지왕은 노파를 옆에 앉게 한 후에 넌지시 물었다. 이곳은 어디인가? 고타군입니다. 고타군은 대궐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영 다른 방향으로 걸어왔던 것이다. 노파와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민심이 알고 싶어졌다. 요즘 사람들은 임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지왕은 백성들이 자신을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사람들은 왕을 성인으로 여기지만 저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소지왕은 이 말을 듣고 새삼스레 노파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불빛 아래서 보니 눈이 맑고 깊으며 콧날이 오똑하고 입모양이 정결한 것이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소지왕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물었다. 어찌 그렇게 생각하는가? 듣기로 왕이 나리의 딸을 가까이 하여 백성들의 눈을 속이고 수시로 드나든다 합니다. 이는 용이 고기에 탈을 쓰고 고기잡이에 매여 있는 격입니다. 만승의 지위에 있는 왕이 자중하지 못하고 이처럼 가볍게 행동하니 어찌 성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소지왕은 노파의 말을 듣고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론 반발심도 일어났다. 왕도 사람일진데 남자로서 한 여자를 사랑한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는가? 그러자 노파가 단호하게 말했다. 왕은 왕으로서의 직분과 지켜야 할 품위가 있습니다. 만일 왕이 저자의 하천배들처럼 야합이나 하고 다닌다면 누가 그를 우러러보겠습니까? 왕이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식으로 궁으로 맞아들여 만 백성들에게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노파의 말은 틀린 구석이 없었다. 왕은 노파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그대의 말이 정녕 옳도다. 만일 왕이 그대의 말을 따른다면 왕에 대한 의심을 풀겠는가? 노파가 갑자기 얼굴색이 어두워지며 대답했다. 사실 지금의 왕은 보기 드문 현군이십니다. 비록 잘못이 있다 해도 곧 바로잡으실 뿐이지요. 신라가 이만큼 태평성대를 누리고 소인 같은 무지렁이들이 밥술이나 뜨고 사는 것은 모두 그분의 은덕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훌륭한 임금님을 모시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노파는 왕의 수명이 길지 않으리라 예언하고 있었다. 이때 소지왕은 노파의 말을 가볍게 듣고 넘겼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궁으로 돌아온 소지왕은 즉시 나리군의 가마를 보내 벽화를 데려다가 정식으로 후궁에 봉하고 별궁에 거처하게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파의 예언은 적중하여 그해 11월
소지왕은 갑자기 원인 모를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더니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백성들은 모두 왕의 죽음을 슬퍼했다. 소지왕이 후사가 없이 돌아가자 대신들이 모두 모여서 앞일을 의논했다. 아찬 박등흔이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제가 보건대 선왕의 제종제인 지대로는 현명하고 사람들을 아우르는 지도력이 있기에 선왕의 위협을 이을 만한 인재입니다. 그러자 대장군 실죽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것은 법도를 어그러뜨리는 일입니다. 눌지왕 이후로 왕위는 직계의 자손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왕께서 자손이 없이 돌아가셨으니 그 다음 차례는 폐하의 질자들일 것입니다. 비록 지대로가 뛰어난 인재이기는 하나 엄연히 폐하의 조카들이 있는데 어찌 반계를 세운단 말입니까? 법도에 따라 왕의 질자인 무국에게 왕위를 물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실죽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를 따랐다. 이때 등흔이 밖을 향해 신호를 보내자 정체불명의 병사들이 대전으로 달려들어오더니 창칼을 들고 대신들을 에워쌌다. 이를 본 대신들이 모두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대장군 실죽이 앞으로 나서 군사들을 꾸짖었다. 너희들은 누구의 군사인데 모험하게도 대전을 침범했느냐? 등흔이 껄껄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이들은 저의 가병들입니다. 만일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물리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강히 반대하시니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순간 등흔과 실죽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등흔은 실죽을 두려워했고 실죽 또한 많은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본디 박씨 일족은 혁거세 왕 이후 아달라 왕 때까지 왕족이었고 석탈의 왕 이후로도 석씨와 번갈아 왕족과 왕후족으로 권세를 누렸다. 하지만 내물왕이 등극한 이후로 김씨 직계만이 왕위에 오르고 종래혼을 통해서 세력을 강화하니 차츰 박씨는 권세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등호는 이를 만회해보고자 직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왕위에 계승해서 밀려나 있던 소지왕의 제종제인 지대로에게 접근을 했다. 지대로는 체격이 장대하고 담력이 뛰어난 호걸로 가슴 가득 야망을 품고 있었으므로 등흔의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등흔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인 연제를 지대로에게 시집보냈다. 이로써 두 사람은 혈맹 관계를 맺고 대사를 계획했다.
지대로는 등흔의 세력을 등에 업고 조금씩 자신의 가병을 키우기 시작했다. 지대로의 수하에는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용맹한 이사부라는 무서운 장수가 있었는데 그런 지대로의 종제로 특히 장창을 잘 썼다. 그가 장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이사부는 전술에 능통하고 뛰어난 지략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무턱대고 힘만 믿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상황을 살펴 적절하게 대응했기에 패하는 일이 없었다. 지대로는 이사부를 특히 아껴 그에게 가병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고 있었다. 이때 돌연 소지왕이 급사를 하게 되자 등흔은 선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재빠르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궁궐을 점령했던 것이다. 이사부 역시 등흔의 연락을 받고 궁궐로 통하는 모든 길을 봉쇄했다. 결국 실죽은 등흔의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나가 옥에 갇혔고 나머지 대신들은 창칼이 무서워 벌벌 떨며 등흔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리하여 등흔은 힘들이지 않고 지대로를 왕위에 앉히니 이가 바로 지증왕이었다. 출연 황원, 김도현, 유만준, 이윤선, 김태웅, 기경호, 문선희, 이성훈.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55부 사금강 편이었습니다.